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주화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화 또는 한반도 평화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화는 좋은 것, 평화는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 또는 한반도의 평화가 혹은 나의 삶의 평화가 구현된다면 무엇인가 긍정적인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기대, 희망 혹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생각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혹은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비판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그러한 시선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좀 제시를,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러한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순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최근에 이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는 어떤 것이냐라는 다양한 논의들을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잠깐 언급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마 이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평화가 조금 어두운 면에, 평화의 어두운 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평화의 다소 어두운 부분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평화를 인식하고 있는지, 과연 한국인의 평화에는 밝은 면, 브라이트 사이드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에도 다크 사이드가 있는 건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화에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 평화를 다루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저의 간단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평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타당한 가치인 거죠.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뭐 피스라는 영어도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평화가 아니라 이제 화평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독일어는 뭐 프라이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쪽 샬롬이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예, 다시 말해서 모든 그 문화권에서 이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 평화가 인류 보편적인 또 인류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평화를 어떤 것이 평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문화권도 있고요. 혹은 평화에서 내적인 평온함 혹은 아,
고요함,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평화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고요. 또 어떤 문화에서는, 특히 동양권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조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 소위 말하는 하모니어스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지구촌의 모든 인류들, 그리고 문화권들, 국가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평화라는 것이 모든 문화권, 모든 집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이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 같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한 갈퉁이라는 분이 아, 이 평화를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아마 지금 가장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되는 평화의 유형일 것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출생하셨고요. 올해로 제가 알기로는 한 91 정도, 91 정도 연세가 이제 그렇게 되시고요.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이죠. 한국에도 거의 자주 오시고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책도 내시고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 갈퉁은 이 평화를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가장 최근의 정의는 갈등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종류에는 아, 크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진다. 이제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 다시 말해서 전쟁 혹은 유혈 사태가 없는 상황, 없는 상태가 아, 평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부정적이고, 사실은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가장 큰 종류 중에 하나가 전쟁의 부재, 폭력의 부재, 특히 물리적인 폭력의 부재가 하나의 평화의 큰 유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 평화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어, positive peace, 아니면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평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상태,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폭력을 사회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폭력의 유형들이 없는 상황, 더 나아가서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당연시하는 그러한 아, 문화적인 폭력들이 없는 상황을 적극적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변혁의 가치들, 정의의 문제, 평등의 문제, 그리고 조화, 그리고 상호 협력 등이 아주 충분한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소개된 평화의 유형이 이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혹은 일반적으로는 갈퉁의 적극적 평화 또는 소극적 평화가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딩 같은 또 다른 굉장히 저명한 평화학자는 이 평화라는 말이 문화권 혹은 뭐
개인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이게 뭔지, 평화가 뭔지, 그리고 평화를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좀 학술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가 다른 사회 혹은 개인 수준에서의 평화가 집단 수준에서의 평화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일관된 이론들을 정의들을 내리기가 힘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충실한 연구가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콜맨이라는 학자는 아, 2000년대 이후에 이 평화에 대한 연구들을 모조리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범주화를 시켰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한 20년 정도죠. 20년간 평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12년이죠. 12년에 퍼블리시가 됐으니까. 한 12년, 한 10년 정도 연구를 보니까 한 48가지 정도, 48가지 정도의 평화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수준의 평화, 국가 수준의 평화, 또는 지구적 수준에서의 평화, 혹은 개인도 개인 간의 평화, 그죠? 친구들 간의 평화, 부부 간의 평화, 그죠? 연인 간의 평화. 이런 내적인 개인 수준이지만 관계에 초점을 둔 평화가 있고요. 아니면 개인 수준이지만 내적인 평화, 개인의 행복, 개인의 고요함, 이런 식으로 내적인 방향의 또 평화를 연구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한가에 대한 관점에서 또 평화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큰 방향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또 경제를 통해서,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또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혹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면 또 평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또 평화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 그 이게 아까도 이제 갈통의 얘기겠죠. 서구적 평화, 또 적극적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수준에서도 그냥 단순히 싸움을 안 하고 말다툼을 안 하는 수준의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수준에도 평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수준과 비슷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냐? 우리로 치면 한반도에서의 평화냐, 혹은 남한 내부의 평화냐, 국제사회의 평화냐, 이런 아무튼 지금 이것만 6가지죠. 6가지 수준으로만 해도 2의 6승, 엄청나게 많은 평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콜맨의 이야기, 볼등의 이야기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평화란 연구, 평화라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일관된 입장을 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protected value, 보호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보호된 가치, 한반도에서는 북한에 바라보는 핵무기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보호된 가치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적어도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보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구 사회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 평화는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가치와도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가 올바른 방향인가? 혹은 이 평화라는 이름, 평화라는 것 자체가 과연 마냥 좋은 것인가? 비판이나 의문이 상당 부분 허용이 되지 않는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어, 연구라든지 그 논의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비판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 어, 제가 마지막에 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평화가 같은 평화인가? 조선시대의 평화를 현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인 것 같긴 합니다. 혹은 개인 간의 평화, 좀 아버지와 아들 간의 평화. 제가 좀 요즘에 제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조금 평화롭지 못한 관계가 있는데요. 즉 그 아들과 아버지의 평화, 아니면 부부 간의 평화, 혹은 친구 간의 평화, 학교 친구들 간의 평화, 뭐 학교 폭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가 남북 간의 평화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고 학교 폭력 장면에서, 소위 말하는 학교 장면에서 아, 평화 교육, 또래 교육에서 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남북 관계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한반도 평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이 한반도 평화와 개인 간의 평화, 혹은 집단 간의 평화가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사회적 맥락,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맥락이 배제되어 있는 평화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러니까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문화, 국가, 또는 수준, 개인이냐 집단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 평화의 뒷면인 폭력 혹은 갈등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누구에게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갈등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혹은 수준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바로 평화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보편적이지는 않다. 갈등의 종류, 폭력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의 특성에 맞는 해결법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런 특수성, 갈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 방식, 즉 평화의 방식이 또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라고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혹시 제가 옆에 이렇게 이건가요? 예, 이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게 일베라는 집단에서 쓰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위쪽은요,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주화라는 것은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쓴다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듯 뭐 이미지 혹은 언어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죠. 이제 평화에 대해서도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에 대한 생각들, 평화에 대한 표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제가 평화가 굉장히 특수하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 상황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상황에서 평화가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어떤 개인이 평화가 무엇이다, 나는 평화를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 속에는 평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집단을 구분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이 부분이죠. 민주화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표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 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7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앞 70년대 다양한 그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집단과 민주화를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집단인가를 또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제 사회적 표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적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프랙티컬하게 중요한 부분은 평화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혹은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사회적 표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젠더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국가 간의 정의와 국가 간의 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이 정의가 무엇이냐, 혹은 평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 사람들이 혹은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즉 사회적 표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어야 하고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사실 많은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린덴이라는 그 해외학자가 미국인의 평화와 덴마크인의 평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평화를 좀 내적인 개인 수준에서 평화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행복 혹은 평온함, 고요함 이런 식이고요. 사회적 질서죠. 이 사회적 질서라 함은 뭐 치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평화를 생각을 하고요. 덴마크인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변혁, 아까 얘기했던 정의의 가치들, 평등의 가치들, 자유의 가치들,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화를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인이 생각하는 평화와 덴마크인이 생각하는 평화가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적 평온으로도 평화를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사회적 질서로도 평화를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민주주의나 자유의 관점에서도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평화에 대한 생각들, 사회적 표상이 어떠한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평화를 내적인 상황 혹은 사회적인 질서로 생각할수록 전쟁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약간 오타가 있네요. 미국인들이 덴마크인에 비해서 아,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이다. 근데 그 뒷배경에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묵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끌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측면에서는 평화의 어두운 면, 다크사이드입니다. 평화를 내적인 평온 상태 혹은 사회적 질서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 좋은 것이 평화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특히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정적인 영향이죠.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적인 평온과 사회적 질서로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이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내적인 평온이나 사회적 질서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냐?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평화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처방적 접근들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드에 관한 연구죠. 평화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해. 한반도에서 평화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돼. 예, 이런 의사가 처방을 내리듯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처방전처럼 구체적인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해주는 연구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평화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는 아까 이제 덴마크 사람들은 실제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처방적인 접근과 이상적인 접근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아이디얼한 부분으로서, 옵티멀한 목표로서 제시가 된 평화와,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접근은 여기가 처방적인 접근과 이제 기술적인 접근의 비교입니다. 예. 그 두 개를 비교할 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은 평화에 대해서 실제로는 좀 어두운 면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조금 더 처방적인 접근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화란 무엇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평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보편적이고, 그렇지만 좀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질문이 왜 중요한가? 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고, 저의 자문자답을 하자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특히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경로를 안내한다
라는 부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과 덴마크 사례를 통해서 조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인들은 평화를 어, 내적인 개인의 내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로 보고 덴마크인들은 사회적 변혁의 가치로 평화를 인식하는 것 같았다. 근데 흥미롭게 이 두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고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인들은 아, 그 개인의 평화와 개인의 사회적인 질서와 개인의 내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질서를 평화로 생각할수록 전쟁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더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미국인과 덴마크인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인 내에서도 평화를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변혁의 가치로 생각할수록 전,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덴마크만 딱 비교한 게 아니라 미국인 중에서도 어, 평화를 내적인 가치 혹은 사회적인 질서로 생각할수록 전쟁에 호의적이었고요. 덴마크인들 중에서도 평화를 내적인 가치, 사회적인 질서의 가치로 보면 평화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국과 덴마크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평화를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갈퉁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비폭력 방식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평화에 대한 어두운 부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덴마크 상황은 이제 이걸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갈등, 혹은 덴마크인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 소위 말해 남북의 갈등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제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제 말 속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분명히 두 집단은 지금 큰 틀에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분단 국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최대한 유사한 연구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죠.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역사 얘기는 놔두고요. 지금까지도 물론 평화협정은 맺었지만 지금까지도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가자 지구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고요. 두 번째는 비대칭 갈등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나라랑 유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고지비 국가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저지비 국가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국이 남북 경제력이나 국력에서는 굉장히 고지비 집단이고 북한은 저지비 집단이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갈등 그리고 군사적인 폭력을 중에 이제 국가적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덴마크와 미국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국 사례보다 좀 근접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어, 또 하나 유사점은 물론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반도와 유사합니다. 가장 뭐 흔히 이야기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투 스테이트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의 국가로 평화롭게 살게 해주자. 이게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고요. 아니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래도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돼. 라는 원 스테이트 솔루션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통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공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약간은 유사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니요. 이라크가 아니죠. 덴마크와 미국 사례보다는 조금 더 우리 한반도 상황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셈 그리고 하플리라는 사람이 이제 올해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평화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쟁 혹은 유혈 사태의 부재가 너 평화라고 생각해? 0점 전혀 평화가 아니야. 5점 매우 평화가 맞아. 자, 당신 그럼 조화, 화목 이런 게 평화라고 생각해? 0점 전혀 아니야. 5점 매우 그렇다. 우정, 공존 이게 너 평화라고 생각을 하느냐? 0.5점. 자, 아니요, 평등, 정의 이게 평화라고 생각해? 0.5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각각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원 스테이트 솔루션,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각각 떨어져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통일을 할래? 아니면 평화적 공존을 선택을 할래?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화에 대한 생각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특히 원 스테이트 솔루션이냐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여전히 폭력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소국적 평화, 전쟁의 부재, 그 다음에 유혈 사태의 부재가 평화다라는 생각을 하는 집단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건 두 집단 모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다 소국적 평화, 전쟁의 부재가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긍정적 평화,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 평화는 이런 겁니다. 조화, 하모니어스, 화목, 프렌십, 코엑지스턴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 집단이 서로 잘 어울리는 공존하는 것. 예. 이게 평화냐라고 물어봤더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더 평화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관계, 공존, 조화 이렇게 지내는 걸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정의와 평등, 사회적인 변혁의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그럼 평화 투 스테이트 솔루션 공존을 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소국적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좀 막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의 부재에 대해서 전쟁의 부재에 대해서 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건 일단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소극적 평화로 생각할수록 어, 분리된 국가를 선호하고요. 두 번째는 잘 지내는 것, 잘 지내는 것. 이런 사람들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선호합니다. 구조적 평화를 선호한 사람들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원 스테이트 솔루션에 대한 선호는 정반대죠. 구조적 평화를 선호할수록 우리로 치면 통일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조화를 생각하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국적 평화는 그러니까 전쟁의 부재로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 스테이트 솔루션 통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화로운 관계, 공존의 평화를 선호하느냐, 조화로운 관계가 선호하느냐. 강자는 강자의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잘 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너네는 너네의 삶을 살아라. 이 공존의 문제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게 공존과 조화라는 것이 불평등한 삶에서도 공존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굉장히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권위를 통해서 뭐 어머니라든지 뭐 차별하면서 그냥 강하게 권위로 억누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존의 삶인 거죠.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도 공존의 삶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들이 강자들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불평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불평등과 정의롭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것들을 오히려 불평등과 부정의, 비정의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은 강자의 평화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한 공존, 이 강자의 평화고 이것은 함께 살기보다는 떨어져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약자들의 평화는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구조적인 모순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평등하고 서로 정의롭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유지되는 공존은 거부한다. 따라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은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한테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행동이 지향, 지향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강자들은 분리를 통해서 특히 그 분리의 근거는 이 불평등과 비정의의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는 분리인 거죠. 그럼 약자들은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자는 분리, 약자는 통합을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덴마크와 미국 사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례도 그렇고요. 보면 모든 평화가 같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인의 평화, 덴마크인의 평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개인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평화, 사회적 질서를 우선시하는 평화와 사회적인 변혁을 우선시하는 평화가 같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였잖아요. 두 번째는 고지위 집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존의 평화, 혹은 저지위 집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의 평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행동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개인의 안녕에 초점을 둔 평화는 전쟁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인 태도로 유도하고 강자들의 평화, 공존의 평화는 분리를, 약자들의 평화는 통합을 유도하는 행동 경향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평화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럼 한반도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강자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약자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의 안정에 초점을 둔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질서에 초점을 둔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변혁에 초점을 둔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음,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인의 평화는 그냥 어, 통일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덴마크나 미국 연구나 이스라엘 연구들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냥 우리 평화 그러면 비둘기, 평화 그러면 통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도 저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이게 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뭐 평화, 한반도 문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것 주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얘기 아닙니까? 2030들은 어쩌고 저쩌고, 2030들은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 30대나 40대나 50대나. 예. 그래서 이건 뭐 연령에 대한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평화, 비둘기 뭐 이런 건데 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를 특히 비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평화인 거죠. 이게 어떠한 행동 경향성을 만들어낼까 쉽게 상상이 안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라는 것이 어, 이뭐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 천국 같은 모든 갈등이 없는 하늘에는 하얀색 옷 입은 천사들만 있고 하늘에는 막 이렇게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햇볕은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구름을 뚫고 이 햇살이 쫙 비치는 뭐 그런 식으로 평화를 아주 유토피아처럼 아무데도 없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평화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야, 그러면 이거를 미국식으로 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식으로 비교가 안 된다면 좀 우리가 비둘기보다는 통일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비둘기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통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통일을 유토피아처럼 이렇게 아,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그나마 구체적인 사건, 좀 구체성이 있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을까를 봤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 여기도 보시면 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높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고. 그러니까 어,
평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요. 힘을 통한 평화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거죠.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 이 제로섬,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제로섬으로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낫고요. 좀 조금 통계적으로 낫고요. 여기도 좀 보이지만 분단 단일 국가 지향성도 통일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그나마 한국의 평화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한국인들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이고 추상적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생각 없이 평화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 우리 사회가 의사소통하고 있는 평화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를 그냥 파이널 스테이트 프로세스가 아니라 어떤 이상향에 살고 있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와중에서도 평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일과 같이 남북이 두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것 정도로만도 생각을 해도 조금 더 평화 혹은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통일이 도대체 어떤 평화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연구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제가 사회적 표상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좀 아,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것 정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비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하지만 통일도 굉장히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의 평화는 좀 너무 실체가 없는 평화인 것 같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한번 자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그냥 공존, 서로 잘 사는 평화, 서로 그냥 떨어져서 사는 평화인지 구조적 평화인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남북 관계 혹은 평화가 여름에 제주도 가는 대신에 혹은 어, 강릉, 동해안 가는 대신에 금강산을 가거나 원산에서 해수욕 즐기고 겨울에는 용평 스키장 가는 대신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이나 백두산에 있는 스키장을 가는 것 그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한국인들의 평화가 요즘 뭐 계속 철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철도를 연결해서 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나의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평화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식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다면 또 혹은 그런 식의 평화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리주의적인 행동 경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여름은 금강산, 겨울은 마식령 이런 식의 평화는 북한이 처하고 있는 부정의한 현실들에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있는 것이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처하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수준이라든지 사회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 어떤 행동 지향성을 놓을까요? 눈 감아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아, 이 북한이 원하는 평화는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국력이 우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은 강자의 평화, 북한은 약자의 평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쪽은 정의와 비정의의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눈을 감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편안하게 살 거니까 너네는 너네들의 삶을 살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쪽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면 네가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같이 우리의 불평등의 문제, 비정의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 두 개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서로 옳은 거야 되는 거죠. 야, 우리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너네도 우리도 평화도 너네들의 평화보다 우리의 평화가 더 옳은 평화야. 이런 또 싸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해야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좀 남북한의 평화가 아니라 어, 나, 너, 네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북한의 평화에 너무 초점이 가 있는 거죠. 평화 그러면 내 삶의 평화보다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남북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한국인들한테 평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6%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통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둘기였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0% 정도는 평화를 내 삶의 평화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화인 거죠. 국가의 평화. 그런 식의 접근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진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삶에 잡히는 남북한의 평화인데요. 그러니까 남북한 평화를 빼버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남북한 평화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생각하는 평화가 뭐냐? 네 삶의 평화는 뭐냐? 이제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평화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나의 평화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냐 하면 또 봐라. 2030은 평화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지. 한반도 문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이 평화라는 것이 왜 꼭 한반도 평화에서만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만 이야기돼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사회가 평화를 정답을 정해놓고 지금 평화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공감대라는 표현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대라는 것은 표현 자체가 가치 지향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옳은 것들을 너네들이 받아들여. 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통일은 옳은 것이고 남북의 평화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이 너네들이 공감만 하면 돼 라는 거죠. 굉장히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는 그거 생각이 좀 다른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평화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구체성이 없을 수 있음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너는 잘 모르니? 이래서 2030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질문을 하는 사람도 몰라요. 아까 제가 연령차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대도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30대도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40대도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50대, 60대도 평화를 비둘기 또는 통일로 생각을 해요. 20, 30대랑 똑같습니다. 근데 40대가 50대가 20대, 30대에게 묻습니다. 너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니? 비둘기요. 야, 너 문제네. 문제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질문한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비둘기라는 평화가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그걸 인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이야기해 보자. 함께 이야기해 보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비둘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나도 잘 모르겠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좀 이제 앞에 제가 계속 평화라는 것이 이런 뭐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으로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아예 그런 좀 도덕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평화라면 아예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방식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남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남북의 관계. 우리는 5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어떠한 남북 관계를 원하는가? 10년 뒤에는 어떠한 남북 관계를 원하는가? 남과 북은 누가 더 강자이고 누가 더 약자인가?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북한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평화에는 이스라엘처럼 좀 구체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좀 교조주의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것들이 조금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모든 평화가 같은 것은 아니다. 평화가 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평화라는 이름이 이루어지는 달성해지는 장소와 맥락에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국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평화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른 평화들이 관계를 특히 평등하지 않은 관계들, 정의롭지 않은 관계들을 정당화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무엇인지, 그러한 평화의 다크사이드를 최소화시키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 평화의 어두운 면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개인의 평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삶에서의 평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답이 있는 평화가 아니라 공감하는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내는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구체성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가고 만들어가는 평화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평화가 너무 어렵다면, 평화가 너무 추상적이고 잘 모르겠다면 평화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남과 북이 어떠한 미래를, 어떠한 현재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재 상황을 진전시키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남북관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